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스텝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 되는 정보만을 꽉꽉 눌러서 알려주는 리서치 돈알리의 최상욱입니다. 2022년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설명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태조 이방원인데요. 이 중에 조선 섹터를 지금 다시 한번 짚어볼 만한 타이밍이 돼서 하나투자증권의 조선을 담당하시는 이봉진 애널리스트님 모시고 오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태조 이방원만큼 올해 많은 사람들한테 화두가 되었던 그런 단어가 없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 조선, 2차 전지, 방산, 원전인데요. 그 중에 이분이 거의 3개 섹터를 담당하고 계셔서 두루두루 요즘 몸이 매우 바쁘신데 조선 섹터에 대해서는 또 약간 다른 의견이 있다고 하셔서 한번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하나투자증권 기업분석팀의 조선 담당하고 있는 이봉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요즘에 몸이 10개여도 부족한 스케줄을 소화하고 계시다고 네. 지금 여의도의 소문이 너무 무성해서 네, 오늘도 목도 맛이 같습니다. 네, 목도 좀 그렇고 요즘 어쨌든 예. 건강 관리 열심히 하시길 좀 알겠습니다. 바라겠고요. 지금 조선 섹터 관련해서 예. 지금 태조 이방원이라는 그런 단어가 굉장히 핫해진 게 예. 조선도 굉장히 좋았다는 건데 실제 조선업 좋았죠. 주가 흐름이 예. 어땠는지 조금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사실 같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이게 글로벌 물동량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봤지만 의외로 또 그 항만 컨테이너 항만들의 적체가 심해지면서 컨테이너 운임이 크게 올랐고 네. 그러다 보니까 2021년에는 이제 2018년에도 발주가 안 됐던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발주가 미뤄졌던 컨테이너들이 2021년에 대규모로 발주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네. 이제 발주 호황 국면에 들어갔었고 거기에 이제 유럽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계기로 이제 LNG를 쓰겠다라고 네. 유럽은 주로 이제 러시아에서 가지고 오는 파이프라인으로 가지고 오는 네. PNG를 썼었는데 LNG를 쓰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LNG 붐이 또 지난해 하반기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됐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조선주 주가도 계속 강세 흐름을 이어갔던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태조 이방원에 조가 들어가 있는 거는 예, 맞습니다. 근거가 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또 들어보면 이게 부동산이랑 또 약간 비슷하다는 네. 그런 느낌도 많이 들어서 시장이 좀 안 좋으니까 건설 공급을 안 하고 있다가 좋아졌을 때 음. 수요는 지금 좋아졌는데 배는 나중에 인도되니까 좀 그렇죠. 쇼티지가 네, 나고 네. 그러니까 코로나 때 어마어마한 수요 위축이 있었는데 그게 좀 후폭풍으로 좋아지는 그런 국면에 조선도 많이 좋아졌고 또 펀더멘탈하게 LNG 미국 변화가 얘기 해주신 있었죠. 것 같고요. 예, 예. 그러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봉재 애널리스트님은 조선업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 전망하실 때 좀 중립으로 의견을 낮추셨잖아요. 맞아요. 그건 예. 또 어떤 부분인 거예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아파트도 분양이 몇 채가 나오는지를 데이터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고 나면 그 아파트들이 2년 뒤, 3년 뒤에는 얼마나 준공이 돼서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네. 데이터들이 다 나오는 것처럼 네. 조선도 2021년, 2022년에 발주가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 네. 이 배들이 언제 인도될 건지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인도되는 물량들을 계산해 보면 뭐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장 내년도부터 초과 공급 그 선박의 초과 공급 네. 이슈들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LNG선은 유럽이 LNG를 들여오기 시작하면서 사실 시장에 좀 구조적인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조선소들이요. 2026년까지 LNG선 같은 경우는 지금 인도 스케줄이 다 꽉 찼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제가 그 의견을 중립으로 낮췄던 이유 중에 하나는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과 공급이 우려되니까 발주를 흔쾌히 할 선사들이 없을 것 같고 네. LNG선은 시장이 바뀌어서 발주를 하고 싶어하는 선사들은 아직도 많이 있겠으나 네. 그거를 지어줄 수 있는 조선소들이 없기 때문에 또 발주가 슬로우해지지 않겠느냐라고 본 거죠. 그래서 하반기에는 발주량이 줄어들게 될 거고 네. 이게 과거의 사이클들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한번 다운 사이클로 접어들면 이게 다시 이 업사이클로 돌아서는 데까지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다운 사이클로 들어가기 시작한 게 올해 상반기니까 네. 제가 볼 때는 다시 선박 발주가 막 늘어나는 그림들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려면 적어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기다려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의견을 낮췄던 거고 그리고 이렇게 다운 사이클로 내려가게 되면 결국은 선가라고 하는 부분도 이게 뭐 결국은 호가만 오가는 거다 보니까 실제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고 그 호가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선가도 하반기에는
좀 하향세로 돌아설 것이다라고 본 게 이제 중립 의견을 낮춘 뭐 가장 큰 그 포인트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방금 말씀에 뭐 QPC를 다 복합적으로 말씀해 네. 주시긴 했는데 일단은 수주 측면에서는 컨테이너는 수주할 여력은 있지만 수주를 너무 많이 해왔던 관계로 공급이 늘어나니까 지금 발주를 할 만한 환경은 좀 아닐 수밖에 없는 것 같고 LNG는 사실 어마어마한 구조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발주가 굉장히 많이 쌓여서 26년까지 도크가 꽉 차서 지금 더 수주를 받을 수가 없는 환경이 LNG인 거네요. 네. 그래서 LNG는 업황은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안타깝게도 수주로 연결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게 지금 국면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과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QPC에서 여기서 그러면 원가도 올라가는 상황인가요? 원가는 그래도 조금 하향 안정화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네. 예, 뭐 아시겠지만 후반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이게 이제 중국에서의 어떤 그 중국도 그 지금 경기 침체, 뭐 긴축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중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네. 예, 그 중국에서의 후판 수요 이런 것들이 줄면서 철광석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하향 안정화되고 네네네. 있거든요. 그래서 후판 가격도 조금은 사실은 내려가고 있는 그림이었죠. 근데 이제 사실은 C 측면에서 보면은 뭐 많이 언론에서도 다뤄지고 있습니다만 인건비 이슈가 조금 좀 또 우려의 포인트로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사람 구하기도 쉽지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뭐 인건비에 대한 그러니까 조선소에서도 어떤 인건비 고정비 부담이 조금씩 가중되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네. 2020 선가가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2023년, 2024년 영업이익 좋아질 것이다라고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건비 문제로 인해서 생각만큼 이익 개선 속도가 아주 급격히 빠르지는 않을 것도 같다. 뭐 이런 것도 조금 우려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사실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할 때 좀 안 좋은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상반기만 하더라도 요즘 같은 그런 거시경제 매크로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또 태조이방원이 굉장히 각광받았던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상반기 성과도 좀 그런 조선주에 대해서 그런 중립 의견을 막 5월, 6월 달에 내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근데 지금 지나고 나면은 도대체 그렇게 어떻게 잘 봤는지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제일 보시기에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하셨는지를 좀 여쭙고 싶고 그러니까 운임이라고 하는 저희가 부동산에 자꾸 빗대서 죄송한데 임차료가 높으면 집값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선가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운임과 실제로 그냥 가격인 선가 그리고 수요 공급 이런 밸런스랑 원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할 텐데 그거를 그 당시에 보실 때 그 중립으로 좀 낮추게 된 가장 큰 부분은 뭐 복합적인 거겠지만 그 중에 하나 꼽으면 뭐 어떤 부분일까요? 그게 딱히 어떤 뭐 운임이나 선가나 뭐 발주량이나 이런 데이터들만 가지고 보기보다는 네. 그 저희가 계속 중요하다라고 뭐 도날리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주잔고 전년비 지표가 네네. 있어요. 예. 네네. 수주잔고 전년비 지표 그림을 보면 얘가 굉장히 조선업의 어떤 한 사이클을 잘 반영을 해주는데 거의 3년 주기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그림들이 반복이 되어져 왔습니다. 이게 네. 1997년도부터 그림을 그리면 거의 그 사이클이 한 번도 틀리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 사이클이 지난 올해 초를 고점으로 해서 내려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잔고 전년비라고 하는 거니까 수주 잔고는 계속 쌓이는 거죠. 근데 네. 쌓이는 속도가 뭐 연초에 뭐 예를 들어 30% 40%씩 늘어나는 속도로 쌓였다면 이제는 이게 뭐 10% 정도로 늘어나는 국면인데 네. 이게 우하향세로 접어들고 나면 거의 1년 6개월 정도를 갑니다. 그러면 이제 뭐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면 수주 잔고는 지난해 더 같은 기간에 수주 잔고보다 줄어드는 그림까지 나오게 될 것 같아서 네. 그 수주 잔고 전년비 지표가 우하향으로 방향을 잡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조금 조선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약간 번외적인 질문인데요. 그 수주가 굉장히 늘어나는 예를 들면 LNG 선박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럼 왜 더 생산 공장을 증설하지 않냐? 약간 이런 질문들도 네. 나올 만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조선은 구조적으로 다른 산업이랑 조금 다르게 소위 도크가 꽉 찼다, 나 우리 수주 예, 못 예. 받아요.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그렇죠. 하는지 다른 데는 뭐 공장 좀 더 짓고 이러는데. 맞아요. 그게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전 세계 선박 발주가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그리고 네. 그 기간에
뭐 이 일감으로 보자면 그 당시에 캐파로 보자면 뭐 7년 뒤, 5년 뒤에 인도되는 배들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 네, 근데 그거를 이제 3년 내에 인도해 주려고 조선소들이 도크도 파고. 그러니까 네. 제일 사실 조선소에서 중요한 생산 시설이 이제 도크인데 네.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군산에 드라이 도크를 팠고 삼성이나 대우조선해양은 드라이 도크를 팔 공간이 없다 보니까 플로팅 도크라 그래서 네네. 바다 위에 띄우는 도크들을 여러 기를 투자를 해서 네. 만들었어요. 예. 근데 아시겠지만 이게 2010년, 11년 지나면서부터 조선 경기, 글로벌 경기도 네. 이제 조금 뭐, 예, 그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성장세를 이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 도크들이 다 유휴시설이 됐고 아. 이게 결국은 2016년도에 조선업 구조조정을 하게 된 빌미가 네.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캐펙스를 늘리는 거에 있어서 네. 정말로 이 시장이 장기 호황이 된다라고 하는 전망이 아니라면 네. 조선소들이 선뜻 투자에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음. 예, 그러니까 LNG가 유럽이라고 하는 새로운 수요가 생겨서 늘어나고는 있지만 네. 선박의 수명이 30년, 네. 뭐 연비 따져도 20년 정도 쓸 수 있는데 그런 수요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약간 조선소들이 투자에 나서기에는 좀 불안하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캐파를 크게 늘리지 않는 상황이고요. 각 조선소별로도 지금 뭐 한두 척 조금 더 늘리는 정도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럼 과거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마어마한 트라우마가 있었었기 때문에 함부로 캐펙스를 늘리지 못하는 그런 환경인 것 같고, 그럼 나중에 그냥 언뜻 드는 생각은 만약에 LNG사업 운임은 나중에 엄청 올라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드네요. 그냥 LNG 물동량이 이렇게 쭉 있고 공급은 안 되는데 배가 약간의 쇼티지가 있다고 한다면 운임은 좀 늘어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을 좀 바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이런 기계 산업이라던가 뭔가 지금 전반적인 그 시장의 주도 섹터, 이 태조 이방원에서 2차 전지 빼면 사실 다 중후장대의 예. 베이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사실 부동산도 요즘에 그 부울경 지역이 경남 거제라든가 창원 이런 지역이 많이 그 살아나요. 거기 소득이 많이 늘어가지고요. 또 판교를 베이스로 하는 그 IT와 소프트웨어 게임 쪽에서는 확실히 그 네. 강세가 둔화됐고요. 네. 이게 좀 바뀐 것 보여요. 같거든요. 축이 네. 축이 좀 바뀐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조선 섹터에서도 뭐 개별 조선 기업도 있지만 뭐 기자들도 있고 뭐 부품도 있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전체적으로 이 중에서 제일 좋아 보이는 건 어느 부분이신지?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조선소보다는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하반기 전망에서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그 조선 기자재 업체들 중에서도 제일 괜찮아 보이는 쪽은 이제 피팅 쪽이죠. 예. 근데 피팅 쪽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LNG 선에 대한 수요들이 굉장히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LNG를 수출하기 위한 액화터미널을 지금 카타르도 많이 짓고 있지만 네. 미국도 많이 지어요. 특히 네. 이제 유럽의 어떤 LNG 수요를 미국 쪽에서 많이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LNG 터미널이 올해 들어서만 뭐 그 캐파 규모로 보면 연간 한 3천만 톤 정도 되는 규모의 LNG 수출 터미널들이 네.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네네. 그럼 그 LNG 액화 터미널에서는 어쨌든 대형 피팅품들이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피팅품을 주로 이탈리아 업체들이 주로 그동안 네. 공급을 해왔는데 거기만으로도 이제 이게 좀 한계에 도달하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광밴드나 태광 같은 기업들은 지난해 4분기부터 그런 LNG 액화터미널 향으로 들어가는 피팅 물량 수주가 크게 늘고 있고요. 네. 이 부분들이 이제 뭐 올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실적 개선으로도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분기 숫자들 보면 뭐 태광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20%를 넘었었으니까요. 아, 그렇군요. 피팅 기업들은 뭐 국내 기업만 커버하는 건 아니고 글로벌 이런 그렇죠. 예. 소위 이제 설비 산업의 전체적으로 커버를 담당을 하니까 이 부분에서 저희가 성과가 좀 나오고 있는 거. 근데 태광이랑 성광밴드는 시가총액도 비슷하고 예. 좀 그렇더라고요. 좀 태광과 성광밴드는 왜 항상 또 같이 붙어 나오는지 뭐 쌍둥이 회사입니까? 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은 뭐 같은 건지 좀 궁금한데요. 원래 한 회사였어요. 아, 제가 알기로는 원래 한 네네네. 회사였는데 이제 네. 이렇게 갈라져 나온 회사이고요. 뭐 그게 사실은 이 회사들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금형입니다. 네. 어떤 형태, 어떤 사이즈의
그 피팅품들 고객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대응해 줄 수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소재 측면에서는 탄소강, 그다음에 뭐 스테인레스강, 합금강 이런 것들이 있는데 탄소강으로 피팅품을 만드는 업체들은 또 좀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스테인레스강이나 합금강을 다룰 수 있는 기업들은 사실은 또 태광 성광밴드 정도로만 국한이 되는데 LNG 터미널에 들어가는 것들이 스테인레스강이나 합금강 소재들이 많이 쓰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기업들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두 회사가 갖고 있는 금형이라든가 뭐 캐파라든가 뭐 이 생산 방식 이런 것들이 여러 면에서 닮아 있기 때문에 두 회사가 계속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거의 그냥 쌍둥이사처럼 생각해도 네. 그냥 무방할 것 그리고 같은데. 또 어느 정도 두 회사 네. 간에 약간의 경쟁 의식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네. 그런 경쟁 의식들이 또 기업들을 자극해서 더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효과도 있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이 존재하면서 두 회사가 계속 사이좋게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태광이랑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소위 글로벌 LNG 밸류 체인의 그런 수혜라고 보는 게 맞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예, 거죠? 예. 그래서 LNG 선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크가 꽉 차서 더 이상 수주를 못 받는 상황이긴 하지만 또 그 파워투엑스의 박영훈 그 센터장 발언도 그런 건데 유럽에 있는 LNG 문제는 미국의 수출 터미널이 대거 준공이 되는 25년 전후부터 이제 공급 관련된 그런 이슈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건설되고 있다는 그렇죠. 또 말씀이신 예. 거고요. 여러모로 참이 다 연결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액화 터미널이 건설되는 동안에는 피팅품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예요. 네. 그래서 과거에도 보면은 이제 2013년도 뭐 이럴 때가 이제 피팅 업체들 매출이 거의 피크를 찍었던 때였는데 그런 정도의 사이클로 지금 어떤 LNG 액화 터미널에 사용되는 피팅품 수요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네. 갈 수 있고 또 이 두 회사들이 굉장히 그동안 순현금 구조, 재무 구조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들어 가면서 네. 예, 그 정도의 캐파를 대응할 수 있을 만큼의 뭐 공장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다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피팅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네. 다시 좀 한 번 마지막으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 조선 같은 경우에 수주잔고 증가율이 굉장히 산업과 주가 흐름을 잘 설명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연초만 하더라도 뭐 미포조선 같은 그런 이제 뭐 탱커 선박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선호하는 그런 의견들이 예. 있기도 했거든요. 요즘에 거시경제 돌아가는 걸 보면은 좀 미국 중심 소위 권역 경제, 블록 예, 경제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블록 경제라는 게 너무 오래전 얘기라서 소위 1970년대 그 WTO 이전 얘기이기도 해서 이게 좀 너무 나간 전망일 수도 있지만 이런 권역 경제, 블록 경제로 가는 거는 조선에는 좀 좋은 부분이지 아니면 나쁜 부분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돼요? 뭐 아무래도 그렇게 된다 그러면 물동량 자체가 네.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글로벌 물동량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 저희가 보고 있는 이제 조선업의 빅사이클, 네. 저희가 2024년 이후에는 빅사이클이 옵니다라고 말씀드릴 때 그 빅사이클은 네. 글로벌로 물동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오는 빅사이클이라고 보기보다는 과거에 나왔던 배들을 교체해 줘야 되는 빅사이클이 도래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위 재건축 사이클.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물동량 증가율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그 어떤 연비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당분간 뭐 저희가 2030년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사이클은 다운 사이클로 들어가긴 합니다만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보수적으로 조선주에 대해서 접근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긴 그림에서 본다 그러면 그런 교체 주기가 도래하기 때문에 뭐 조선소들 장기 전망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들어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선종의 교체는 소위 선종 무관 교체인가요? 거의 그렇습니다. 이게 어. 2000년대 대규모로 발주가 됐기 때문에 네. 거의 이제 노후화되는 선박들, 그러니까 수명이 20년 이상 되는 선박들의 비중이 뭐 매년 15%, 20%씩 이렇게 늘어날 거고요. 저희가 7월에 이제 런던을 가서 그 클락슨 리서치라고 하는 네, 이 선박 예, 조사 기관과 미팅을 했는데 거기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2022년이 조선소들의 선박 아웃풋은 최저점. 네. 그다음에 이제 아웃풋, 그러니까 이 인도량 자체는 계속 늘어나기 시작할 텐데 네. 2025년 이후 인도량의 거의 50에서 70% 정도는 리플레이스먼트, 네, 교체되는 물량들로 발주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권역 경제로 전환한다라고 해서 네. 그래서 물동량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예, 장기적으로 그러면 조선업에 불황이 오는 것이냐는 아니고 예, 어쨌든 교체 수요로 또 한 번 조선소들은
빅사이클, 과거 20년 전에 있었던 빅사이클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뭐 네. 그런 것들이 어쨌든 지금 뭐 조금 내년 상반기까지 일종의 좀 보릿고개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예. 확실히 조선 섹터는 좀 긴 호흡에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상품의 인도 자체도 뭐 수년에 걸치는 그런 인도물이기 때문에 뭐 오래 만들어서 오래 팔고 하는 뭐 의류나 이런 게 아니어서 기본적으로 사이클 자체가 길고, 그리고 수주잔고 증가율이라는 시황을 설명하는, 굉장히 잘 설명하는 지표가 있어서 보조적으로 투자에 좀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너무 그런 단기 투자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자산 배치를 했을 때 실패하지 않는다는 그런 통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확실히 이쪽 섹터 바라볼 때는 길게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오늘 뭐 단기 뷰만 얘기해 주신 게 아니라 또 장기 뷰도 얘기해 주셔가지고 확실히 바쁠만 한 것 같습니다. 뭐 태조 뭐 세 개의 네. 섹터 다 하고 네. 계셔가지고 언제까지 태조 이방원일지 모르겠고, 이게 그렇죠. 잠깐의 패션일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조선 섹터만큼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오늘 좀 교훈을 얻은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분은 하나투자증권의 조선 섹터를 담당하시고 방산 섹터도 담당하시고 동시에 기업 분석 팀장까지 하시면서 예. 몸이 10개여도 부족한 이봉진 팀장님이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도날리 보시는 시청자분한테 인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